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많이 불러요.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전쟁 이후에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었고,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채 살고 있어요. 오늘은 다가오는 6월 25일을 맞이하여 제가 직접 겪고 느꼈던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간접적인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뉘어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쟁 이전에 이미 남과 북으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정부가 존재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45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대한민국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6.25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남한은 군사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어요. 그 결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무서운 속도로 남쪽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남한은 부산에 임시정부를 세웠고 피난민들도 부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격화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게 되죠. 이렇게 한국전쟁은 여러 나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무척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6.25 전쟁 동안 여러 주요 전투가 있었지만 특히 인천 상륙 작전은 많은 의미가 있는 전투로 손꼽아요. 당시 북한은 부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영토를 점령한 상태였는데 유엔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세는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결국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이 선언되었지만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과 북은 전쟁이 멈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서는 한국에 여행을 가거나 방문한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요. 90년대 한국은 때때로 전쟁의 위험이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쉽게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고, 남한 역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죠. 한국에는 6.25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다르거든요. 전쟁을 직접 겪거나 전쟁의 영향으로 아주 가난하게 자란 세대가 아직 살아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있고, 한국 전쟁이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전혀 와닿지 않는 세대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을 뉴스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배웠는데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1990년대에는 남북에 관련된 소식이 매일 쏟아졌는데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배웠는데, 뉴스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립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어렸던 저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통일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산가족이라는 말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거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 누나, 동생이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제보를 통해 가족을 찾아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KBS 방송국에서 3시간가량 방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산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아예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5일 동안 릴레이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무려 78%였어요. 이산가족들의 사연에 TV 앞에서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뉴스와 책, 사진 자료를 접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고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국에는 여전히 지옥에 사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북한과 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삐라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 단어 빌에서 파생된 말인데 일본식 발음이 섞여서 삐라라고 발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보내는 선전용 전단지 같은 것인데요. 북한을 찬양하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은 종이에요. 북한에서 삐라를 풍선에 담아서 남쪽으로 날리면 그 풍선이 터지면서
남한 사람들이 그 종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남한에서 북한으로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삐라는 일종의 심리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삐라를 길거리에서 주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삐라를 주워서 학교에 가져가면 연필이나 공책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도 몇 번 주워서 연필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삐라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김일성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심리전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북한과 가까이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1년 이상을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대형 확성기를 통해 방송을 크게 전하는 것인데요. 주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방송을 많이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의 모습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심지어 K-팝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을 방송한다고 해요. 그런데 2024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넣은 풍선을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오물이란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 배설물 같은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남북관계는 긴장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북 방송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물론 북한도 같은 방법으로 대남 방송을 합니다. 북한은 군인과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소음 전략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더 큰 소리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에서 소리로 심리전을 하면 군인들을 포함하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저는 대북 방송을 들어본 경험은 없지만 실제 들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귀신 소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듣기 힘든 소리라고 해요. 그런 소리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2024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듣고 지냈던 겁니다.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5년 6월에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이 드디어 대북방송 중지를 지시했어요. 그러자 북한에서도 현재 대남방송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한국 전쟁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지만 한국은 산이 70%인 나라로 농경을 할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예요.
게다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해서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밀려오는 북한군에 의해 집을 잃었고 사람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어요. 먹을 것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겠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요리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서 자주 먹기도 합니다. 그때는 피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하는 음식. 가장 대표적인 피난 음식은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고기와 뼈를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한 그릇 음식이에요. 당시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었고 피난민들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만들기 쉽고 한 냄비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돼지국밥인 겁니다. 돼지는 상대적으로 싸고 머릿고기, 내장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돼지의 여러 부위를 넣고 푹 고아서 국물을 만든 겁니다. 그 국물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씩 먹던 문화가 이어져서 지금의 국밥 문화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피난 시절 큰 솥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급할 수 있는 가성비가 최고인 음식이었던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인이 기억하고 느끼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은 완전히 분단되었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도 정말 컸어요. 수많은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었고 고향을 떠난 이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굶주림과 이별로 더 아프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6월 25일은 한국에서 매우 슬픈 날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인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사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다른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밤 갑자기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모든 한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예요. 여기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보통 전쟁이나 대규모의 폭동, 자연재해 등의 상황을 가리켜요. 물론 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남용된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아픈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총 10번에 가까운 계엄령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은 불과 40여 년 전이었어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때 겪었던 엄청난 사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에게는 집단 트라우마처럼 기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현재 한국인들의 반응과 앞으로 이 일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970년대 한국에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후 대통령이 되었어요. 당시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그는 스스로 헌법을 고치고 무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측근에 의해 암살을 당해요. 이때 한국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다음 해까지 아주 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대통령의 사망으로 한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인들의 권력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은 전두환이란 사람이에요. 전두환은 대한민국 육군이었는데요. 그는 같은 학교 출신의 동기와 후배들로 구성된 하나회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친목회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 동료들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군사적 행동을 통해 권력을 잡고자 했습니다. 결국 1979년 12월 12일에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했고 육군 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했어요. 이 모든 군사적 행동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날 아침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것을 12.12 군사정변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이들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한 3월부터 학생들의 시위는 거의 매일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계엄 철폐, 즉 계엄을 그만두라는 주장을 하며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고 점차 학교 밖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5월 15일 약 서울 시내 30개의 대학교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계속 시위를 이어가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산하고 다시 모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날 집회는 끝납니다. 하지만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났어요. 시위가 중단된 서울과는 달리 전라도 광주의 대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 항쟁을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요. 계엄군들은 학생들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자 계엄군은 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어요. 심지어 시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이유 없이 끌어내려 폭행을 했고요. 지나가던 여성들도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이후 밝혀진 내용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언론은 계엄군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핸드폰과 인터넷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는 광주 시외 전화가 끊겨서 외부와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광주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자가 점점 늘어갔어요. 더욱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장갑차, 폭발물, 총기 등으로 무장을 시작했고 계엄군과 맞서 싸워 도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시민군이 사망했어요. 결국 민주화 운동이 끝이 납니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고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가 없죠. 1995년에 5.18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전두환과 그 관련자들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5.18 민주화 운동은 높이 평가받아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겪은 비상계엄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많이 요약된 내용이고요. 사실은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사망한 뒤 그동안 억압받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고 또다시 군인이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한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대부분의 집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광주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듯한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때 시위를 멈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론과 출판의 통제가 심해졌어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고문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도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두환을 독재자, 학살자라고 평가하며 그가 했던 악행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국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거예요. 저도 자려고 누웠다가 SNS로 소식을 접했는데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나 싶었는데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024년에 계엄령이라니.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12.12 군사정변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인데 그래도 너무 놀랐고 순간적으로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했던 어른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때 느꼈던 공포가 떠올랐을 것이고 정말 큰일 났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한국에서 다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간 겁니다. 당장 내가 위험해지는 것보다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한국의 민주주의도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이 들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뛰쳐나올 겁니다. 2016년에 촛불 집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아마 당분간 한국은 집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 12.12 군사정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 당시 실제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요.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의 목소리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제 곧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내란이 벌어진 지 1주년이 됩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느낌을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반쯤 갑자기 TV에서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잠시 후 자막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12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서 이번에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국회의사당으로 헬기가 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교과서 안의 역사의 한 순간으로 이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짜뉴스가 아니고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죠. 자기야, 비상계엄이래. 일어나봐. 그 말에 남편이 놀라며 일어났고 그때부터 남편과 유튜브로 실시간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먼저 제 아들이 걱정됐어요.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계엄이 시작되면 제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중간중간 웃음도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무슨 비상계엄인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터져서 웃었다가 화냈다가 갑자기 무서웠다가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때 그 긴장감과 혼란스러움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행히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해제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미 잠이 달아나서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대통령이 바로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체포될 거라 기대했는데요.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연말과 연초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던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제 예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당연히 지금 당장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너무 느리고 명쾌하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겨울 추운 길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이어나갔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던 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요, 마치 다 잃을 뻔했던 나라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려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민들은 뒤통수를 몇 번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윤 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네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그때부터 윤 씨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더니 결국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실패했어요. 관저에 숨어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경호원을 배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경호원에게는 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총기가 사용된다면 경찰도 시민들도 흥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언론에서는 연일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얘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죠. 그냥 들어가서 끌고 나와라, 총을 쏴라, 헬기를 띄워라, 특수부대를 보내라 등등 갖가지 분노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관저 앞 대로에서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이어나갔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말이죠. 그렇게 약 2주일을 버티더니 결국 1월 15일에 윤 씨는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다행히 총기 사용이나 인명피해 없이 체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당시 증언을 보면 윤 씨가 자기 경호원들에게 필요하면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경찰에 총을 쏘라고 지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속시킨 윤 씨가 3월에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지금까지는 날로 계산했는데 윤 씨의 경우만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즉,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사법부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만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윤 씨를 풀어준 겁니다. 이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쪽 세력은 마치 윤 씨가 대통령에 복귀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다 탄핵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며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탄핵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윤 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러다 탄핵도 부결되는 게 아니냐며 사람들이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란성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는데요. 내란이 벌어진 이후부터 그 불안함과 분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사람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새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닌지 핸드폰으로 속보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오늘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때 사람들이 외식이나 모임, 여행도 많이 안 해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선고가 있던 4월 4일까지 정말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일로 사람들이 예상했던 날짜가 3월 20일부터 말까지였는데 3월이 끝나도록 선고가 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시위가 거칠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태우며 12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4월 4일,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대통령 탄핵 선고 장면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말 후련했습니다. 몸살을 크게 앓았다가 다 나아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주말에 놀러 가도 될 것 같고 여행 가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침 한국의 4월에는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계절이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즐겁게 봄을 즐겼을 겁니다. 그리고 6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란에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처벌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직도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증거와 증언, 증인이 넘쳐나지만 윤 씨와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전쟁도 준비했고 유도했다는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남한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또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고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진실도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많은데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경악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었는데 그때는 국정농단이 큰 이유였어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국가의 정책에 개입했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때도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 탄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도 안 돼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불법 계엄령 선포, 내란죄로 말이죠.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사실 2025년 연말이 되면 속 시원한 재판 결과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전달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또 친이 쿠데타가 2024년에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과 그와 관련된 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지 설명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팟캐스트로 남기는 이유는 저는 이 일이 제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남길 바랍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사례로 말이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사형 소식을 들고 내란의 마지막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밤을 낮으로 바꾼 전구,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 페니실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발명품들이 있기 전과 후로 세계의 역사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 세계를 놀라게 한 최초의 발명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백 년 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부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아이템까지. 오늘은 이 놀라운 발명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한국의 커피 믹스는 자연스럽게 생긴 음식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산업적 발명입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사무실은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사람들에게는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두 커피는 시간이 걸렸고 인스턴트 커피는 맛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서식품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결과 1976년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합니다. 커피, 설탕, 프림. 이 비율을 수없이 실험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커피 믹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문화, 회의문화, 휴식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커피 믹스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집에는 커피 믹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댁 그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커피 믹스가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카페라떼를 가장 선호하지만 제 부모님 세대 분들은 여전히 커피 믹스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커피 믹스는 어르신들의 커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커피 믹스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기념품 목록에 커피 믹스가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인 입장에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1999년 한국에는 싸이월드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였죠. 사진과 글을 통해 나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 가입하면 나만의 미니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마치 내 방을 꾸미듯이 소품 아이템을 사서 배치하고 배경음악을 깔았어요. 또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로 팔로우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싸이월드 안에서 친구가 된 관계를 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촌은 원래 나와 엄마 혹은 나와 아빠의 관계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싸이월드에서 일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였죠. 심지어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일촌에게만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온통 미니홈피 세상이었습니다. 그 방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촌들과 방명록을 남기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미니홈피를 구경하며 설렜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를 몰래 훔쳐보면서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싸이월드를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결정적인 씨앗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가상 공간과 아바타를 만들고 그곳에서 각별한 인간관계를 맺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의 세계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1377년 고려 흥덕사
이곳에서 한 권의 책이 인쇄됩니다. 바로 불교 수행서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라고도 불리는 이 책의 가치는 사실 내용보다 제작 방식과 시기에 있는데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점입니다.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이 인쇄술 혁명의 선구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발명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책을 읽는 사회 계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기술은 있었지만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주 일찍부터 지식은 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혜를 나누고 더 오랜 시간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한국인의 열망은 약 7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유산이 프랑스에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세상이 그것을 신의 분노나 운명으로 여길 때 한국인은 마당에 원통형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국이입니다. 1441년 세종대왕 시대, 조선은 세계 최초의 강우 측정 기구를 만듭니다. 발명자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그 계기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망하고 비가 적으면 수확이 줄었습니다. 수확이 줄면 세금도 줄고 백성들도 굶주리게 됩니다. 하지만 비의 양에 대한 보고는 항상 감에 의존해야 했죠. 신하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 정도의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 치국이의 발명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국이는 빗물을 재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온 뒤에 치국이 속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었습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우량계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비를 관측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치국이는 144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농사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대단한 발명이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초부터 자연을 신의 영역이 아니라 관측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글자이지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아주 보기 드문 발명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세종대왕입니다. 당시 조선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배우기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적지 못한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한글은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입 모양, 혀의 위치, 발음의 원리.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닮았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한글은 자연과 인간을 함께 담은 문자입니다. 이건 감각이 아니라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늘고 생각이 쌓이고 문화가 확장되었습니다. 한글은 지식을 민주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높은 문해율을 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AI, 음성인식, 언어 처리 분야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훌륭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구이며 미래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모든 발명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편하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발명품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발명은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지금도 한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멋진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